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사우디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좀 굉장히 좀 과장되고 또 왜곡된 면이 있습니다. 지금 900만 내지 1000만 정도를 네옴에 이주시킬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3분의 1, 4분의 1 정도를 채울 수 있을까? 저는 반 채우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고요. 근데 외국인 들어와서 뭐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부분이 적지 않을 텐데 그 값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가구가 과연 얼마나 될까? 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악권. 안녕하세요,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오늘은 사우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우디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일단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산유국, 땅 파면 기름 나오는 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땅 파면 기름 나오는 나라가 되게 부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한다 그랬을 때 뭐 네옴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야, 정말 돈이 많은가 보다. 저렇게 멋있는 건물도 짓고 뭐 디즈니랜드의 5배 규모의 뭐 놀이시설을 만들고 그런 거 보면서 참 신기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 우리도 어떻게 저기 가서 돈을 좀 벌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우디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하게 모셨습니다. 박인식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인식입니다. 네, 박인식 작가님이 무하마드 빈 살만이라는 책을 번역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전문 작가는 아니시고 그 사우디에서 한 10여 년간 사업을 하셨는데 자기소개 한번 직접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벽산 엔지니어링에서 그 사우디 현지에 설립한 현지 법인에서 13년 일하다가 2021년 10월에 귀국했습니다. 네. 그러면 사우디에서 한 13년 있었습니다. 13년? 네. 사우디에 대해서 좀 앞으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지만 네. 이렇게 좀 짧게 얘기하시자면 사우디는 좀 어떤 나라? 사우디는 그저 왕국입니다. 그 사우디의 그 정식 국호가 그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입니다. 근데 이름만 왕국이 아니라 그 명실공히 왕국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을 한 사람이 내릴 수 있고 그 한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조직이나 그 어떤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실권을 잡은 사람, 국왕이 지금은 뭐 국왕의 아들 왕세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왕세자가 독단적으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문 작가는 아니시잖아요. 네, 아닙니다. 그럼 이 책을 왜 번역하게 되셨는지. 제가 사우디에서 13년 근무를 했는데요. 13년 근무하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사우디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분들이 사우디에서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사우디가 굉장히 돈이 많고 기회가 많고 무슨 뭐 엘도라도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는데 제가 13년 동안 있었던 사우디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사우디가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가 보다 했는데 출판사에서 이 책을 한번 번역해보지 않겠냐고 권하셔서 처음에는 뭐 제가 번역을 해본 일이 없으니까 번역을 할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한번 읽어보니까 우선 굉장히 내용이 재밌고 그 다음에는 제가 가졌던 시각과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저자의 시각이. 그래서 그건 내 시각이 잘못된 게 아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서툴지만 하겠다고 말씀드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지금 현재 사우디에서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에 대한 책이고 저로서는 제가 13년 동안 겪고 또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 책을 번역하고 또 거기에 앞뒤에 글을 붙인 것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무하마드 빈 살만 책 읽어봤는데 일단 말 그대로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예. 재밌고 뭔가 그 사람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사우디라는 네. 국가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책 홍보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가질 만한 사우디의 주제 네. 네옴시티. 네네. 네옴시티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옴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든 그렇지 않든 저희가 겨냥해야 되는 시장인 거는 분명합니다. 예. 그 겨냥해야 되는 시장을 사정을 좀 알고 들어가면 좋겠는데 지금 사우디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것들이 그 일반인들 머릿속에는 그런 환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네옴에 대해서 그다지 이제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겨냥해야 될 시장은 맞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네옴을 바라보고 있고 네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이유는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건 둘째치고 예. 이것을 이끌어 나갈 만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런데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네옴을 짓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장밋빛으로 바라봤던 이유는 야 저거 건물 내가 따서 지으면 네. 공사비 받을 수 있겠구나 요것 네. 때문에 좀 환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거는 그들이 무슨 돈으로 그걸 만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첫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러면은 이거 뭐 나라 돈으로 짓는 거 아니었나요? 그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는 거죠? 우선 네옴을 이제 관장하는 PIF의 수장이 네옴은 국가 재정으로 전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제 선언을 한 바도 있고요. 예. 또 사우디 재정 상태로 볼 때 네옴을 재정으로 감당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사우디의 재정 상태를 좀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우디라고 그러면 굉장히 부자라고들 생각을 그쵸. 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도 굉장히 부자고 나라도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022년에 인당 GDP가 34,700불 정도 되는데요. 예. 사우디가 그거 한 3분의 2 정도 되는 23,000불대입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은 우리나라의 한 3분의 2가 조금 안 되고요. 그러네요. 네. 또 GDP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흔히들 생각할 때 사우디가 돈이 엄청 많고 개인들도 다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우디에 가서 보면 예. 그 일부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 아주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는데 예. 대부분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우디가 이렇게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면 좋겠고. 근데요, 이게 우리가 사우디를 생각할 때 사우디 자체가 돈이 많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아무래도 그냥 뭐 국가 순위를 보더라도 네, 네. 우리나라가 GDP나 그런 게 더 네, 많다는 네, 건 알잖아요. 근데 산유국이니까 네. 이게 나라가 돈이 많다. 네. 아니면은 그 돈을 쓸 사람이 돈이 많다. 뭐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외환보유고라든지 뭐 재정 상태라든지 이런 거는 좀 어때요? 사우디의 1년 예산을 보면 1년 예산의 한 3분의 2 정도, 예. 한 70% 정도가 그 원유 수입으로 인한 재정입니다. 예. 그 이제 연말에 그 다음 연도의 재정을 발표하면 이제 오일 레버뉴, 넌 오일 레버뉴에서 석유 수입과 비석유 수입으로 나눠서 발표를 하는데 그게 2021년 정도까지는 70% 정도 됐습니다. 70% 정도를 원유 수입으로 하고 지금은 이제 차차 줄어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2018년부터 부가세 5%를 적용한 이제 세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2020년에 이제 급작스럽게 이것을 15%로 늘렸거든요. 부가세가 지금 부가세가 15%입니다. 그게 이제 세금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오일 그 석유 수입이 이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의 재정 수입 중에 한 70% 정도가 원유 수입이라고 하는데
그 원유 수입을 우리가 이제 아주 그냥 개략적으로 좀 산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우디는 기름을 무한정 캘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오펙 쿼터에 의해서 하루에 정해진 양만큼만 캘 수가 있습니다. 오펙 쿼터가 한 1200만 배럴 정도 하루에 캘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기록을 보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1200만 배럴 가까이 캔 적은 있어도 예. 대개 900만 배럴에서 1100만 배럴 사이를 캡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 그 하루 소비되는 내수로 소비되는 기름의 양이 한 300만 배럴이 넘습니다. 그래서 1000만 배럴 정도 원유를 캐서 수출하는 게 대략 720만 배럴 내외 하루에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720만 배럴을 365일 동안 수출하고 그때의 이제 유가를 적용하면 예. 1년에 석유를 수출해서 벌 수 있는 돈을 대략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물론 유가라는 것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뭐 선물 있고 현물 있고 롱텀, 쇼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냥 공포된 이 그냥 유가를 적용해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9년에는 1,680억 달러 정도, 예. 그 기름값이 아주 낮았던 2020년도에는 1,120억 달러 정도, 2021년이 1,820억, 2022년이 이제 가장 유가가 높았을 때인데 유가 100불 될 때네요. 네네. 그때 여기가 한 98불 예. 된 거죠. 그때 한 2,600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미국의 에너지 인포메이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발표한 걸 보면 예. 2021년에 1,910억 불, 2022년에 3,110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입을 얘기할 때 흔히 이제 아람코나 예. 아람코가 7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빅이 올리는 수입들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기업이고 또 아람코나 사빅이 올린 수입이 국가 재정에 어떻게 투입이 되는지 편입이 되는지 그게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발표할 때 국가에서 발표하는 그 숫자하고 이 숫자가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맞느냐 얼마나 정확하느냐보다는 우리가 사우디가 기름이 무한정 나고 그래서 기름 수입이 무한정일 것이다 하는 생각과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를 이해하는 정도로는 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숫자가 꽤 커 보이는데 네. 저희가 좀 가늠잘 돼서 그러는데 저 규모면 어느 정도 규모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확인한 거로는 2022년에 삼성전자의 매출이 2,444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네요. 예, 그러니까 그 국가 재정 중에 예. 석유 수입으로 인한 거 그리고 이렇게 이제 러프하게 산출한 이 값하고 대체로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야, 우리가 사우디라는 국가는 진짜 석유로 이제 화수분처럼 돈을 버는 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삼성전자도 워낙 매출이 크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그렇죠.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조금 의외예요. 그 삼성전자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대단한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진짜 삼성전자를 보면서 여긴 네. 진짜 돈 많다. 뭐 네, 우리 뭐 네. 뭔가 유토피아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데 네. 약간 좀 냉정한 현실을 좀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사우디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좀 굉장히 좀 과장되고 또 왜곡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옴 관련한 우리 얘기 나누다가 네네. 그 네옴에 살 사람도 없다. 그것도 중요한 일인데요. 네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예. 그 내용들이 계속 발표가 되는데 이게 계속 따라가다 보면 조금씩 바뀌는 게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네옴에 900만 명이 살게 하겠다고 맨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는데 요즘 보도되는 거 보면 한 1,000만 정도로 늘어났어요. 인구가 100만 명 늘어났네요. 네, 그런데 사우디 인구가 3,500만 정도가 됩니다. 3,500만 되는데 외국인이 한 1,200~1,300만
오. 그 내국인이 한 2,200만. 그래서 3분의 1이 외국인이고 3분의 2가 내국인입니다. 예, 예.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국인의 소득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높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1,000만을 그 이제 1,000만을 900만이 됐든 1,000만이 됐든 그 인구를 과연 어디서 이렇게 데려올 수 있을까 싶은데요. 사우디 인구를 한번 보시면 예. 사우디의 2019년, 2020년까지 통계인데요. 예. 그 사우디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3,500만 되는 인구가 대부분 메카, 리야드, 동부 지역 이렇게 세 군데 모여 있습니다. 예. 이 인구가 뭐 거의 한 2,500만 정도 되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인구를 1,000만을 빼서 이제 그리로 가야 되는데, 저는 과연 이 세 도시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옮겨갈 대상이 될 텐데, 거기서 과연 그 내용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우디 정부에서 발표하기는 네옴에서 사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많을 거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살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겠다 이런 발표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선 사우디 내에서 네옴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좀 되느냐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개인 소득도 낮기는 하지만 그 네옴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규모라든가 그 수준을 생각할 때 예. 뭐 쉽게 생각해서 뭐 서울의 아파트 값보다는 저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우디의 국민 중에 과연 그 돈을 내고 예.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거 전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하던 그 합작법인에서 주택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에는 국민주택 규모가 180평방미터입니다. 한 60평 정도 되는데요. 아, 넓으네요. 예, 굉장히 넓습니다. 예. 예, 국민주택 규모가 60평인데 그것이 최근에 이제 한 40평에서 60평, 120평방에서 180평방 요렇게 이제 범위를 주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180평방미터였는데 근데 사우디에서 이제 집을 지으려면 국가에서 융자를 받아서 집을 짓는데 그 사우디 주택부에 그 주택 융자 기금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거기서 융자 기금을 이용을 해서 주택 사업을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한 일이 있는데 그 융자 기금이 껍데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융자 기금의 규모는 있는데 예. 이게 전부 악성 채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융자를 받아 갖고 가서 상환이 제대로 안 돼서 실제로 남아 있는 돈이 얼마 없습니다. 그거로 보더라도 사우디 일반적인 국민들이 그 집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들일 만한 여유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우디의 외국인이 한 1,000만이 넘는데 1,100만 정도 되는데 여기 외국인은 왜 이렇게 많아요? 사우디에서 힘든 일은 다 외국인이 하고요. 아주 전문성이 필요한 일도 외국인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위쪽 그리고 아예 아래쪽 그건 다 외국인이 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가정에는 다 가정부가 있고 가정기사가 있죠. 2018년에 여성이 운전을 하게 되기까지는 이제 여성이 운전을 못했기 때문에 예. 어지간한 가정에다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지요. 여기 통계에 보면은 그 취업자 이제 이게 그 사우디 통계청에서 발표한 취업자입니다. 예. 전체 취업자가 1,250만 정도가 되는데 예. 그 중에서 사우디 취업자가 311만이고 외국인 311만? 취업자가 940만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취업자가 사우디 취업자의 3배 정도 됩니다. 이건 저 사우디 통계청 발표네요. 통계청 자료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사우디 국민이 2,300만이라 그랬는데 네. 정작 일하는 사람은 300만 명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거
옛날에 우리도 그 4인 가구, 5인 가구 할 때 집에서 돈 버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뭐 2천만이라고 해도 4인 가구 같으면 돈 버는 사람이 500만, 5인 가구 같으면 400만이니까 이 숫자 자체가 또 여성이 일을 못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 숫자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한 1,200~300만 되는데 그 중에 950만이 취업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데리고 온 외국인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돈 벌러 온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아래 보시면 도메스틱 워커라고 해서 이게 가사 노동자입니다. 이거는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 속한 게 아니라 개인 가정에 속해서 비자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들어오는 비자가 다른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가정부나 운전기사 예.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일 때문에 거기서 이제 청소하는 청소부들을 만나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에 월급이 120달러 했습니다. 한 15만 원, 16만 원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이 가사 노동자는 당연히 그 네옴에 들어갈 만한 형편이 안 되고 물론 이제 주인이 가면 따라 들어가서 살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대개 이제 저임금 노동에 많이 종사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중에서 아주 상류층 일부를 빼고는 네옴에 들어갈 형편이 안 되고 또 사우디 국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지금 900만 내지 1000만 정도를 네옴에 이주시킬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3분의 1, 4분의 1 정도를 채울 수 있을까? 저는 반 채우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고요. 근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려면 이제 사우디에서 이제 일반인들이 살기가 가장 어려운 게 이제 그 이슬람 때문에 금기가 많습니다. 술이 절대로 이제 허용이 안 되고 또 돼지고기도 이제 못 먹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반 서구 사고 방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옴에만 적용되는 법령을 따로 만들겠다 그러고 네옴 처음에 발표할 때 네옴에서 적용되는 규칙이나 법률은 법조인들이 아닌 비즈니스맨들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옴은 만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만드는데 필요한 돈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만들어 놔도 과연 거기 들어갈 사람을 다 구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좀 아파트 분양하는 느낌이 있는데 진짜 비싸고 좋은 아파트를 만들겠다. 그걸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니까 뭐 한 2천만 명 정도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를 아주 멋있게 만들겠다. 그럼 만드는 거 둘째치고 거기 가서 누가 사냐고. 비싸잖아요. 비싸기도 하고 지금 있던 사람들이 다 글로 이사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옴에 있는 라인이라는 이제 건물이 있는데 폭이 200m에 이제 길이가 170km입니다. 170km면 대전에서도 영동 쪽 옥천 지나서 더 갈 정도로 이제 먼 데인데 그거를 한 건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동이 가장 문제일 텐데 그 이동을 하기 위해서 뭐 하이퍼루프라든가 이런 최첨단의 그 교통 수단을 이제 마련을 한다고 하는데 170km를 가는데 뭐 20분에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20분에 가게 하려면 그 돈이 한두 푼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네옴 더 라인에 짓는 분양가에 그것이 다 반영이 돼야 될 텐데 관리비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그거를 과연 부담하고 그런 것들을 부담하고 뭐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부분이 적지 않을 텐데 그 값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가구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들이 채워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근데 사실 그 네옴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네옴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 꼼꼼하게 따져보면 비전 2030에 네옴 말고도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발표한 거가 동시에 이런 사업들을 다 이제 통계를 내서 발표하는 건 없고 예. 발표할 때마다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모아놓은 것을 이제 집계해 놓은 겁니다. 집계해 놓은 건데 네옴이 5천억 달러고요. 원자력 발전소 16기 건설하는데 800억 달러. 그 다음에 리야드에 붙어 있는데 거기 키디아라는 종합 레저 타운을 뭐 디즈니랜드는 비교도 되지 않을 이제 거대한 레저 타운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게 640억 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리야드 서북 쪽에 그 사우드 왕가가 발언한 디리아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예. 그 동네 복원하는데 500억 달러. 그 다음에 홍해, 사우디로 보면 서해지요. 예. 예. 홍해에 거기가 아주 스쿠버 다이버들한테는 아주 가장 그 천국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바다 속의 풍경이 이렇게 좋다는데 그 리조트 사업을 하겠다는데 300억 달러. 그 다음에 지금 네옴하고 그 홍해 리조트 그 사이에 아룰라라고 옛날에 고대의 그 나바테인족들이 흔적이 남아 있는 아룰라라는 큰 바위에다가 이렇게 뭐 새겨놓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요르단의 페트라, 예. 그 요르단의 페트라 만든 것이 그 나바테인족이거든요. 그 나바테인족이 거기다가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큰 건데 거기에 이제 아룰라인데 거기 아룰라 개발에 150억 달러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우디가 굉장히 큽니다. 그 동서가 1,500km, 남북이 1,500km인데 우리나라 한 20배, 남한의 20배 정도 되는 넓이입니다. 그런데 그 남서쪽, 그러니까 홍해 맨 남쪽 예멘하고 국경이 있는데 거기가 산이 한 3,000m 정도 되는 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1년 내내 시원하고 여름에 그 더울 때도 아주 에어컨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좋은 데인데 거기는 이제 나무도 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국립공원을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예산은 그때 발표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우디 에어라인이 이제 사우디의 유일한 국영 항공사인데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제2 국영 항공사로 리야드 에어를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달 전에 항공기를 1차로 72대인가 이제 구매하는데 370억 달러로 지불했다고 이렇게 발표가 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4년 내년에 제3 국영항공사 네옴 에어라인을 이제 발족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킹살만 국제공항, 그 다음에 그 리야드에 가로 세로 높이 400m 되는 그런 건물을 하나 무캅인가 하는 건물을 짓겠다고 발표한 게 있습니다. 직사각형처럼 생긴 거. 네네네. 네.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것만 해도 한 뭐 1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실현 가능성은 두 번째로 치고 예. 네옴에서 지금 이제 그리고 있는 그림대로 하려면 5천억 달러는 아니고 한 1조 달러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개별건으로 봤을 때는 참 돈도 많고 뭐 돈이 많으니까 뭐 이것저것 멋있는 거를 많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지금 말씀해 주셨던 정부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도시를 만들면 사람이 가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라든지 그럼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원전도 짓고 레저타운 짓고 리조트 개발하고 막 항공사를 뭐 3개씩 세우고 이거 보니까 정말 뭐 이거 액수가 크다라는 것보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궁금하기도 해요.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하는 이유랄까? 그게 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예, 그 이유도 이제 중요한데 그 전에 하나만 좀 제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우디가 원유를 팔아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규모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입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유가가 사우디가 균형 재정을 이루는 데 필요한 유가보다 늘 낮았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 선으로 보이는 게 균형 유가, 균형 재정 유가입니다. 브레이크 이븐 오일 프라이스인데 원유 가격이 이 금액이 되어야 예. 균형 재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원유 가격이 낮았다고 하면 적자 재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름 팔아서 수익 내는 게 아니라 기름 팔아서 정부 예산을 쓸 수 있는 금액인 거죠. 그 적자를 내지 않는 재정 적자. 내지 않는 이 재정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유가가 이제 이 빨간 선인데 지금 여기에 이 밑에는 이제 외환 보유고입니다. 사우디의 외환 보유고가 2014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가 가장 높았는데 7,500억 불에서 7,600억 불 사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기점으로 유가가 재정 균형 유가 밑으로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급격하게 외환 보유고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가격 차이로 인한 적자 금액만큼씩 줄어들었어요. 이 이제 외환 보유고가 내려간 게 제가 이제 인과관계는 모르겠고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자 재정 폭만큼 이 외환 보유고가 매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서는 멈췄는데 2018년부터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굉장히 여기저기서 끌어다 대서 그 외환 보유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1일부터 부가세를 5%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5% 적용을 하기 위해서 2016년, 17년 한 2년 정도를 각 기업의 회계 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고 이제 5% 적용을 했지요. 그래서 그 수입이 이제 들어와서 그 이제 유가로 인한 적자를 좀 메운 것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020년에 갑자기 이것을 15%로 올렸습니다. 그 코로나 한참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이거 2020년 7월 1일부터인가 이제 15%가 됐는데 이 발표를 며칠 남겨놓고 했냐면 한 보름인가 남겨놓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부가세 5%를 적용하는 거는 한 2년 이상 준비를 해서 적용을 했는데 부가세 5%가 15%로 뛰게 됐을 때 그 충격이 엄청날 텐데, 물론 정부에서는 그것을 다 이제 계산을 하고 결정을 했겠지만 이제 받아들이는 이 국민들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충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이 한 보름 남겨놓고 15%로 이제 제가 볼 때는 기습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그 국가 재정 추계를 보면 석유 수입이 이제 비중이 70%에서 점점점 내려가서 지금 아마 60% 초반까지 내려갔을 텐데 그 차이를 아마 세금으로 메꾼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 그 네오미 재정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지금 차트로 보면은 한 2014년 정도까지는 석유 팔아서 돈을 벌었던 게 맞고,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까먹고 있었던 거잖아요. 쭉 까먹고 있다가 더 이상 석유로만으로는 재정 충당이 안 되니까 국민들한테 세금 걷은 거고. 그리고 아람코 IPO 해가지고 그거 또 땡겨 쓰고. 근데 아람코 IPO는 사실 큰 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람코 시가총액을 이제 아람코 기업 공개할 때 정부에서 기대하기는 한 2조 달러 정도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 공개 IPO를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뭐 그 비슷하게 나가다가 며칠 만에 떨어져서 전체 이제 그 이제 5%만 기업 공개를 했는데요. 그 전체로 역산을 해보면 기업 가치가 한 1조 6천억 달러에서 1조 7천억 달러 정도의 형성돼 있다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그때 그래서 5% 팔아서 1,000억
달러 정도 확보할 생각이었는데 그때 한 800억 달러 정도밖에 확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그 애플 시가총액이 3조 달러니까 그거보다 적죠. 그거 한 반밖에 안 되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그 작가님은 아까 2020년에 뭐 정부는 준비를 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2020년 초기가 코로나 초기 때 네. 유가 완전 박살났을 때 아니에요 이때? 그렇죠. 그때 뭐 선물은 마이너스 가고 막 이랬죠. 급해서 한 것 같은데. 뭐 그건 뭐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와 이게 진짜 지금 이게 브레이크 이븐 오일 프라이스를 보면 그러니까 손익분기가 되는 오일 프라이스를 오일 가격을 보면은 거의 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한 번도 돈 번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 기업이었으면 거의 망할 예, 지경이라 그렇죠. 네. 와 이게 생각보다 돈이 별로 없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네옴에다가 이제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네옴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게 이제 거기서 일을 했던 저로서는 잘 납득이 안 가죠. 그 네옴이 아니라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궁금해요. 네, 지금 이게 네. 사실 이 정도 규모의 계획, 아까 보여줬던 왕세자 추진 사업의 네. 규모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누가 조금이라도 더하기 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보면서 사우디가 이게 안 될 것 같은데라는 네, 생각을 네. 우리가 너무 환상을 갖고 있다가 이게 현실을 직시하니까 좀 되게 어려워 보여요. 네, 네.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들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탈석유를 대비를 했지요. 그 뭐 두바이가 가장 먼저 했고 이제 아부다비도 따라가고 사우디도 이제 하고 있는데 탈석유보다 그 석유의 종말이 더 빨라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탄소 문제 때문에 네, 네. 탈탄소 때문에 이제 그 종말이 더 빨리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사우디 정부에서도 이제 뭐 현지화 정책이라든가 자국민 의무 채용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네옴뿐이 아니라 그 다른 뭐 키디아라든가 뭐 홍해 리조트라든가 또 왕가 발원지 복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광 성격이 짙습니다. 그렇죠. 예. 관광 성격이 짙은데 이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같은 게 한 번 더 터지면 관광은 그냥 직격탄을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홍해 그 리조트 개발 주식회사에 투자 사업을 제안하려고 준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 홍해 리조트 개발 사업은 아주 쾌적한 리조트를 만드는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쓰레기를 매립하는 걸로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선진화된 리조트라고 하면 쓰레기도 뭐 이제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뭐 소각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살펴보니까 쓰레기를 매립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놔서 저희가 그 사우디 가서 추진했던 사업이 이제 쓰레기 소각을 해서 쓰레기 양을 아주 10분의 1 이하로 줄이고 예, 예. 또 재활용을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 소각장 끝단에서 나오는 그 폐열을 이용해서 이제 발전하고 이런 이제 그래서 그것을 웨이스트 에너지 그래서 그 쓰레기에서 그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웨이스트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웨이스트 에너지 시설을 저희가 짓고 예. 그것을 운영을 해서 운영료를 받는 사업을 해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사를 전달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다가 제안을 못했습니다. 제안을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수지 타산은 맞는 모델은 만들어놨는데 예, 예. 저희 내부적으로 그걸 제안을 하려고 검토를 하다가 만약에 코로나가 한 번 더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코로나가 더 오게 되면 이제 관광객이 없고 관광객이 없을 쓰레기 안 나오고 예, 예. 그러면 저희는 그냥 뭐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쵸. 그런데 지금 보면은 네옴뿐이 아니라 왕세자가 하겠다고 계획 세운 사업 중에 상당 부분이 이 저 관광 쪽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다들 그 세계적으로 아주 유능한 컨설턴트들을 고용하고 사우디에서도 아주 그냥 그야말로 머리 좋은 사람들만 모아서 이거를 꾸려갈 텐데 예. 그런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계획은 세우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 보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관광 쪽에 이제 많이 집중하는지 좀 의아하고 그것이 혹시 어떤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예를 들어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지금 현 단계에서 아주 문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 무리도 많이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우디의 지금 이 관광 사업들 같은 것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 예. 과연 외국인들이 올 수 있을까? 그렇다면은 사우디뿐이 아니라 사우디를 대표하는 그 왕세자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예, 이거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어떤 근거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또 그런 의견을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어떤 이미지 세탁을 위한 투자가 아닌가. 뭐 근데 그러기에는 나라의 운명이 걸린 투자거든요. 이 정도면은. 네. 근데 뭐 막연히 드는 생각은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서 좀 조금씩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기는 하는데 이게 사업들이 진짜 지금 보면 원자력 발전소 건설 빼고는 다 관광 관련 산업 거의가 그렇죠. 그런 사업이네요. 근데 잠깐요. 그때 아까 전에 한 10여 년 동안 그 사우디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국은 이제 네옴이라는 도시가 성공하려면 우리가 성공하기 어려운 얘기들은 많이 했지만 진짜 성공을 하려면은 결국은 인구 문제가 있던 투자 문제가 있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뭐 거기 뭐 관광으로 그렇게 놀러 가서 거기서 살진 않을 거고 결국은 이제 비즈니스 환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가 좀 그러니까 물론 사우디라는 국가에서는 뭐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뭐 규제를 완화해주고 뭐 하겠다고 할 건데 그래도 기본적인 이제 그 기업에 대한 문화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떠셨어요? 사우디에서 가장 난감한 게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제일 싫어하는 게 예측. 그러니까요. 그 결정이 제가 2009년에 이제 부임을 해서 2021년 말에 돌아왔는데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긴 하는데 신문에 뭐는 사실이 아니다. 이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납니다. 뭐 이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정부에서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보도들이 많이 나는데 이렇게 이제 떠보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렇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세금 걷는다는 거, 특히 이제 외국인들을 겨냥해서 외국인들한테 세금 걷는 뭐 이런 계획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발표들을 하고 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무산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국왕이 살만 국왕이 2015년에 이제 그 선왕인 압둘라 국왕이 서거하고 이제 즉위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발표된 정책들이나 결정들이 그 앞에 비해서 굉장히 즉흥적으로 보이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발표했다가 그래도 먼저는 이제 운을 띄워보고 그래서 이 시중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아니라고 부인하고 뭐 이런 절차들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뭐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정책들이 뭐 바뀌는 게 공식적으로 바뀌는 것도 많고 또 뭐 설명도 하지 않고 슬며시 이제 바뀌는 것도 많고 그 이제 예측이 어렵다는 게 기업하기에는 가장 이제 안 좋은 건데 그래도 사우디의 이제 신문에서는 이제 제가 기사를 보면서 가장 의아했던 게 기업 친화적인 나라로 뭐 세계 몇 번째 들어간다는 보도가 아주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리스크를 크게 느끼죠.
2020년인가 21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각 기업들이 중동의 사업본부를 주로 어디다 두냐면 두바이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많이 두는데 아랍에미리트 중에서도 이제 두바이에 거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정부에서 그 중동 사업본부를 사우디로 옮기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 자격을 안 주겠다 이렇게 맞아요.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름만 그때 이제 제가 그 기사를 하나하나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이름만 중동사업본부면 안 된다. 우리가 볼 때 모든 면에서 명실공히 중동사업본부가 옮겨왔다고 인정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이제 이전하는 걸로 보고 입찰 자격을 부여하겠다 이랬는데 작년 가을쯤에 뭐 44개 업체가 이제 이전해 왔다 이런 보도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5개 업체는 기왕에 있었던 거고 사실 그 이후에 온 것은 한 20개 정도 남짓 이제 왔는데 제가 뭐 얼마 전까지 확인한 거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동사업본부를 사우디로 옮겨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이유를 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이고 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것을 감당하기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뭐 그게 이제 개인의 견해였을 테지만 아마 기업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그런 정책도 나올 때 저도 이제 그 뉴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유심히 봐서 야 이게 두바이와 사우디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가 지역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구나 했었는데 실제로 그거를 정말 의지를 갖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이어지진 않았다는 거네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제 킹살만 공항을 이제 대대적으로 아주 그냥 허브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도 있었고 국영항공사를 제2, 제3의 국영항공사를 만들겠다고 하고 네옴의 처음에 내용을 발표할 때 캐치프레이즈가 전 세계 인구의 40%가 4시간 안에 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게 첫 번째 4시간 4시간 안에 그러니까 항공기로 4시간 안에 이제 네옴에 올 수 있게 만들겠다 하는 게 이제 캐치프레이즈였었는데 사우디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몇 시간 걸려요? 9시간 10시간 걸리죠. 10시간 걸리는데 이제 40%라고 하면은 아마 유럽을 겨냥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럽에서는 뭐 한 너댓 시간이면 오니까 그 유럽은 다 집어넣고 뭐 이제 중앙 아시아 뭐 이쪽 뭐 인도만 해도 뭐 가까우니까요. 뭐 그렇게 보면 뭐 40%라는 게 허황된 숫자는 아닌데 인도가 인구가 많죠. 많죠. 그런데 지금 사실 그 동안에는 허브 공항이 두바이였습니다. 중동의 그렇죠. 허브 공항이 그건 뭐 우리나라 분들이 잘 아시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상한 게 이제 카타르 도하입니다. 도하도 이제 굉장히 커졌고 제가 볼 때는 그때 이제 카타르를 이제 한번 물을 먹인 적이 있습니다. 사우디가 그 이제 근데 이란하고 가깝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여기 무함마드 빈 살만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카타르에 있는 방송이 알자지라. 알자지라 방송이 이제 사우디를 해코지 하는 방송을 했다는 건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이제 대체로 알려진 거는 해킹을 해서 사우디 쪽에서 해킹을 해서 뒤집어 씌웠다.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카타르가 절치부심을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제 카타르는 이제 반도인데 사우디하고 연결돼 있어서 사우디에서 끊어버리면 이게 섬나라가 되거든요. 근데 사우디가 육로를 막아버려갖고 섬나라가 돼서 그때 당장 먹을 우유도 없다 그래서 카타르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비행기에다가 젖소를 싣고 와서 몇백만 원씩 젖소를 싣고 와서 이제 그걸 우유를 공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제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 이후에 굉장히 카타르가 절치부심해서 이제 그 GCC 6개국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독자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실제로 도하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도하에 이제 항공편도 많아졌고, 그 옛날에는 그 아부다비 공항이 아주 작았습니다. 그런데 아부다비가 이제 두바이하고 같은 나라긴 하지만 서로 이제 에미레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 안에서는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이 경쟁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부다비도 이제 이제 아직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허브 공항으로 발돋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중동에 두바이 있지요. 허브공항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네, 거기에 도하 있지요. 예. 아부다비도 하겠다고 하지요. 거기다가 네옴 들어가고 킹살만 공항 들어가고 이러면 과연 거기서 새로운 어떤 승객을 창출하는 게 가능할까? 결국 나눠 먹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겉으로 알려지기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가 굉장히 사이가 좋은 거로들 생각을 하는데, 제가 현지에서 느낀 건 굉장히 경쟁 라이벌로 여기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사우디가 지금 하겠다고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이 포트폴리오가 그 두바이,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하고 겹칩니다. 대부분이. 그 관광업에 네. 뭐 지역의 허브공항에, 허브공항에 네. 또 지역의 중심 네. 그 뭐라 그러죠? 법인? 네, 지사? 네, 네. 지사를 또 유치하겠다는 예, 거고. 지역본부. 네. 지역본부 네. 유치하겠다는 거고. 다 겹치네요. 근데요, 이렇게 아까 사업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는 문득 떠오르는 게, 그 우리나라 삼성물산이었었나요? 그 리야드의 지하철 네, 같은 프로젝트 우리나라가 했었잖아요. 네, 했습니다. 4호선. 네. 근데 그래도 리야드 지하철처럼 잘 되는 프로젝트도 네, 있는 거 리야드 지하철은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왕의 역점 사업이었고, 이제 사우디 사업은 크게 이제 아람코 쪽에 석유화학 쪽 사업이 있고 이제 일반 사업이 있는데, 예. 재정 사업이 있는데, 석유화학 쪽의 사업은 뭐 공사비 지급이 아주 칼 같습니다. 잘 되는데, 재정 사업은 잘 되는 사업이 있고 돈이 잘 안 나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돈이 안 나오는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그 기성이 제때 지불이 안 되는 거죠. 공사비를 안 준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늦어지고 이런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핑계 대서 그냥 공사비 지급을 거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잘 되는 사업이 대체로 그 왕세자가 역점을 두고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직접 챙기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야드 지하철이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리야드 지하철은 공사비 같은 것들 별로 뭐 설계 변경 같은 것도 제대로 다 인정받은 것 같고, 공사비가 지연됐다는 이야기는 저는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10년 걸렸다. 5년짜리인데 10년. 그게 원래 5년짜리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5년이었는데 이제 60개월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저희도 이제 그걸 거기에 설계를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이제 결국은 참여를 못했는데, 그건 당초부터 60개월은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표를 하고 이렇게 이제 빨리 몰고 가겠다는 그 어떤 의지의 표현 정도로 봤지, 통상 거기서 한 2, 3년 정도 늦어질 거라고 봤는데 한 5년 늦어졌죠. 네. 5년짜리가 5년 늦어서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정도면은 굉장히 준수한 사업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원만하게 잘 끝났습니다. 좀 늦어진 거 말고는. 네.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사례인 거고 나머지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사우디 경제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환상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거기는 진짜 땅에서 동캐가지고 뭐 하는 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흔히 생각했던 개도국 중에서도 그 정책적 투명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렇죠. 네. 그래서 특정한 권력자가 관심을 가지면 그나마 좀 진행이 되고,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워라 내워라. 네. 그리고 심지어 사우디 국민들은 아까 전에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되게 많던데,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좀 일을 열심히 합니까? 그 남의 나라 국민을 이렇게 평가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요. 그러니까 평가라기보다, 그러니까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이라기보다
일을 대하는 어떤 문화? 예, 좀 그게 어때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 게 탈석유를 대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국가 개조 계획도 발표하고 비전 2030도 발표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중심축이 되는 그 정책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현지화 정책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자국민 의무 채용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사우디에다가 이제 제이션을 붙여서 사우디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예. 중요한 거는 자국민을 채용을 하고 예. 자국 물건을 쓰라고 하면 쓸만한 물건하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쓰라는 그게 것까지는 오케이.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네, 이왕이면은 네, 뭐 로컬 네. 물건을 쓰라고 하니까.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2014년, 15년 이때 이제 사우디 동부, 그러니까 걸프만 쪽에서 현장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 그때 그 분야에서는 사우디 사람을 10%를 채용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을 채용하면 사우디 사람을 1명을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지금은 그게 더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뭐 사우디 사람 쓸 수 있으면 데려다 쓰면 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현장에 이제 저희가 그때 한 300명 정도를 채용을 했기 때문에 사우디 사람을 한 30명 정도 채용을 했습니다. 그 30명을 현장에 내려보내려고 하니까 현장에서 거기 필요한 돈은 다 우리가 부담을 할 테니 예, 예. 사람들을 내려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네네. 그러니까 사람을 뽑아줬는데 네네. 출근시키지 말라고요? 네네. 오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일을 안 하는 건 둘째치고 예, 예. 이 사람들이 감독 노릇을 합니다. 감독? 이리저리 다니면서 잔소리해다고 일은 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근무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해칩니다. 그러니까 늦게 나오고 그 다음에 와서 그냥 뭐 차 마시고 그냥 뭐 잡담하고 그러다가 또 뭐 일찍 가고 저희 본사 그래서 본사에다가 이제 근무를 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본사에다 근무시키면서 저희 동료들은 이제 먼저 오래전부터 그 사우디에서 일하던 동료들은 제가 그 사람들 활용 계획을 이제 궁리하고 앉았으니까 예, 예.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 속으로 사람 쓰기 나름인데 뭐 어떻게 되지 않겠나. 예, 예. 그러다 저도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30명 되는데 제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제 시간에 출근하고 한 점심 때 되면 이제 퇴근하고. 퇴근했고요. 나머지는 아예 안 나오는 사람이 한 3분의 2, 한 10시, 11시쯤 나왔다가 한두 시간 있다 가는 사람이 나머지 한 3분의 1. 그 사우디에도 이제 그 직업훈련원 같은 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 네. 잘 준비가 돼 있고 TBTC라고 기술 직업훈련원 기술 직업훈련 공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런데 프로그램도 잘 돼 있는데 문제는 그런 허드렛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사우디 사람들이. 그래서 사우디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는 일자리는 우선 한여름에도 긴팔을 입어야 될 만큼 시원하게 냉방이 된 사무실에서 그저 차 마시고 좀 쉬고 이렇게 잡담 좀 하다가 올 수 있는 그런 데를 원하니까 뭐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참 그 같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정부에서 직업 훈련보다는 오히려 그런 어떤 뭐 직업 윤리라 그럴까요? 아니면 직업 정신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개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우디에서 사우디 사람들이랑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는 한국 분들은 사우디 사람을 이제 어떤 필수 인력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이 사람이 나빠서 사람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일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일을 하는 그 문화가 우리랑 많이 다른 거네요.
글쎄요, 그 사람들이 일단 이 사막에서 지내던 유목민들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이제 어떤 정해진 시간 틀에 예, 예. 매여서 이렇게 일하는 게 좀 낯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지금 네옴시티부터 시작해서 사우디 경제적인 얘기,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고, 2부에서는 뭐 빈살만 왕세자가 돈이 얼마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볼 예정인데, 지금까지 주신 얘기를 들어보면은 뭔가 사우디에서 비즈니스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사우디는 비즈니스 기회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얘기 중에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거잖아요. 다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는 사우디라는 곳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 시장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건설 시장이었다가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죠. 사우디 시장이라고 해서 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 내용은 아니고, 아까 분리해서 말씀드렸지만 석유화학 계통은 뭐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그 아람코가 이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렇게 뭐 부패했다는 얘기들은 많이 있지만, 아람코 자체가 운영되는 형식이라든가 아람코에서 요구하는 기술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오히려 우리나라가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 아람코 그 사우디에서 아람코에 등록된 회사라 그러면 그 회사가 다른 회사에 등록할 때 등록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정도로 여기는 이제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은 회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아람코 이제 그런 일들은 뭐 지금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그 부분들은 뭐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대로 이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나머지가 과연 이제 재정을 조달할 수가 있겠느냐, 또 그리고 이제 국가의 정책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렇긴 하더라도 우리 시장인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사우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지만, 제가 13년 거기서 근무하면서 여기가 그렇다고 포기해야 될 시장이라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사우디 시장이 그런 데가 아닙니다라고 굉장히 여러 군데다 말씀을 드리고 다녔는데도 반응이 없어서 제가 좀 많이 아쉽긴 했는데, 그 이유는 가야 될 시장이니까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걸 근거로 가서는 고생만 하다가 올 수 있으니 좀 잘 알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의사 결정을 내리는 그 주체,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또 그 사람이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우디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다가 이번에 이제 기회가 돼서 번역을 하고 또 해제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야 할 시장이지만 굉장히 터프하고 그러기 때문에 잘 알고 잘 준비해서 가야 될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참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기회가 없었으면 그냥 저기 뭐 이상한 나라가 있네. 그리고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분명히 기회는 있고 거기에 갔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른 양상이 펼쳐지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잘 준비해서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귀한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생각을 굉장히 딱 깨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1부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인식 작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조 커피 한 잔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는 그 행복, 우리가 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운조커피 로스팅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김운조라고 합니다. 어떻게 홍보를 할까? 라디오나 공영 매체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다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3프로를 통해서 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주문을 하셨고 그분들의 솔직한 말씀이 없으셨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성장을 못했을 것 같아요. 3프로와 함께한 시간 없이 운조커피의 성장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맛있는 그리고 기분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년을 먹어도 이렇게 매일 새로운 맛이야. 네.